수학의 특성 다섯 번째, 특수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특수성은 일반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로 일반성에 의해 획득한 일반적인 원리나 개념을 어떤 특수한 사례, 여기서는 수학적인 측면에서 특수한 문제에 다시 적용해보는 수학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에서 특수성의 의미를 알아보고 특수성이 어떤 수학학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의 특성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특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성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에서 그 집합에 포함되는 더 작은 집합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는 특수화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특수성은 일반성과 대립되는 의미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반성은 몇 개의 특수한 사례에 대한 고찰에서, 즉 몇 개의 사례들에서 규칙과 원리, 법칙, 공식을 발견해가는 사고작용을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몇 개의 사례에서 발견한 원리, 법칙, 규칙을 그 사례를 포함한 더 큰 집합으로 확장해가는 사고라고 우리 일반성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은 이와 대립되는 입니다. 일단 형성된 일반적인 원리, 법칙을 다시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사고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성은 일반성과 대립되는 의미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성에서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몇 가지 규칙이라든지 규칙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 이게 공식이 된다고 그랬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반화의 특성,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발견된 원리와 법칙과 공식을 다시 몇 가지 특수한 사례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례가 있겠죠. 케이스 4, 케이스 6, 5, 이렇게 케이스 6. 몇 가지 특수한 사례. 그래서 일반화된 법칙 규칙을 다시 몇 가지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사고작용. 여기를 우리는 특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화를 통해서 원리나 법칙과 공식을 발견했다면 그 발견된 공식이나 원리나 법칙을 다시 특수한 사례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사유작용을 우리는 특수화, 또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는 수학적 특성을 특수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등 수학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의 예를 살펴보면서 특수성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특수성의 예는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6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6학년 학생들은 배웠겠네요. 한번 교과서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5분의 7 나누기 3을 분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슬기는 5분의 7 나누기 3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5분의 7 나누기 3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7을 크게 3으로 나눴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요 부분이 3분의 1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3분의 1이 나타내는 건 뭡니까? 그렇죠? 요 부분은 5분의 7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7을 상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5분의 7의 3분의 1이므로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계산해서 보세요.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반화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일반화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반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제시된 예는 특수한 사례,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지금 사례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사례 말고 다른 한두 개의 사례를 더 제시하고 그것들을 학생과 함께 해결해 보면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를 끄집어내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의 과정, 여기까지 과정은 우리는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원리 뭐겠어요? 그렇죠? 분수 곱하기 그렇죠? 역수를 곱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역수 곱하기 이게 일반화한 거죠. 자, 그러면 일반화된 이런 원리를 어때요? 다른 케이스에 적용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른 케이스, 이게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발견된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원리를 다시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과정은 우리는 특수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6학년 1학기에 학습하고 있는 각기둥과 각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불의 일반적인 성질, 각불의 구성 요소를 일반화된 설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불에서 면, 니을, 미음과 같은 면을 민면이라 하고 생략하겠을 옆면이라고 한다. 빗면과 옆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불의 일반적인 성질을 그렇죠. 즉 특정한 사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불에 대한 일반적인 밑면과 옆면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된 원리를 어떤 특수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밑면은 무엇인지 옆면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된 성질, 여기를 우리 정리하면 이것을 밑면, 즉 각불의 어떤 일반화된 성질, 줄여서 일반성이라 할게요. 각불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특수한 사례에 적용했으므로 이때 관여하는 수학의 특성은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일반성에서 특수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는 비유와 비율, 특히 비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학자는 초등 수학의 최고의 정수, 제일 상위의 인지 능력을 요하는 학습 내용을 비와 비율 또는 비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비와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습 내용, 그래서 자연수, 덧셈, 곱셈, 그리고 분수,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응축돼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유의미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비율 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에서는 비율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등수학에서 배우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 중등수학으로 가면은 함수라든지 정비례, 반비례의 개념에 기초한 함수 개념, 그 다음에 함수 개념에서 뭐 기울기,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면은 삼각함수, 닮음비, 심지어는 어떤 미분, 적분 개념까지 이 비율 개념이 일관되게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교과서 장면을 살펴보면서 비율에서 일반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특수화가 또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는 어떤 비율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학습은 아니겠지만 비율 내용도 살짝 건드려 가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율을 알아볼까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화면이 좀 희미하네요.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그렇죠? 몇 배인지. 결국은 몇 배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비율은 어떤 몇 배의 어떤 곱셈에서 다루는 몇 배를 좀 더 일반화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2배인 건 꽤 많죠. 사과가 1개 있고 2개 있을 때는 2배라 그러죠. 또 2개, 4개도 2배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3개, 6개도 2배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 2배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 비라고 말씀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 활동 생략하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비 10대 20에서 기호 콜론이죠. 콜론.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량, 왼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확대 잘 좀 보이시나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B 10대 20 기호에서 이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양을 기준량이라고 한다라고 말해요. 기준량. 그 다음 왼쪽에 있는 10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겠죠. 이 콜론 오른쪽에 기준량이라고 하고 이것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10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한다. 크기를 비율이라 한다. 그래서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다. 그래서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을 통해서 비율을 구할 수 있고, B 10대 20을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이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렇게 분수 또는 소수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원리나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10대 20을 비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10대 20은 사실은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콜론 있죠. B의 개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을 뭐가 돼요? 나눗셈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 나누기 2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분의 10, 이것은 2분의 1 또는 0.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통해서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법칙 또는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련의 과정들은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차시는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활동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율을 구하는 일반적 원리를 특수한 사례에 다시 적용해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일반화를 했다면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특수화를 해야겠죠. 한번 특수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시 지문을 보시면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비유와 비율 개념을 적용되는 어떤 특수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속력이겠죠. 속력입니다. 속력. 그래서 비율 개념이 특수한 예로서 속력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광주까지 300km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학습한 비율 개념을 속력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율 개념은 이상성 이야기할 때, 이상성을 학습할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속력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속력.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개념은 비율의 특수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서울과 강원도의 인구를 조사한 표입니다. 두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그래서 이거 뭐겠죠? 이것은 인구 밀도라 그러죠. 인구 밀도. 우리가 그래서 비율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인구 밀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력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 또한 비율이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이므로 특수화의 사고가 요구되는 것, 즉 특수성이 요구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 다음에는 백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분율도 이제 먼저 왼쪽에서는 뭐 하겠어요? 백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학습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왼쪽 하면은 여기는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 구하는 여기다 즉 뭐 했다는 거죠? 일반화. 그렇죠? 백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든 백분율.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백분율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을 일반화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백분율이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를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는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특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2번 보시면요.
전교 학생 회장 선거에 투표에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백분율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뭐겠어요? 여기는 투표율을 구하는 거죠. 투표율. 이게 뭐겠어요? 이게 특수화가 되겠죠. 특수화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과학 시간에 소금물을 만들어 용액에 진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뭐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백분율이 적용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진하기 농도죠. 농도. 그래서 이것도 백분율을 농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뭐 문제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백분율 문제 유형별로 분류했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특수화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투표율이건 농도이건 백분율이 적용되는 맥락은 다르지만 백분율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3번과 같은 문제를 보고 백분율을 학습한 일반화된 백분율 개념을 원리를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활동 가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수화가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는 직립면체의 부피 구하는 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이 왼쪽에서는 여기서 직립면체의 부피의 일반화가 이루고 있죠. 공식을 만들고 있죠. 공식. 우리가 어떤 공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모든 직립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공식이므로 일반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요 3번은 뭐겠어요? 이제 직립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일반화했고, 여기서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일반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일반화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특수한 사례에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뭐 꽉티슈라는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좀 그렇죠? 꽉티슈죠. 꽉티슈라는 어떤 특수한 사례, 이런 케이스에 특수한 케이스에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특수화. 그 다음에는 어떤 장서, 책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것도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은 데스크탑의 본체에 적용해 보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